몰려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총 30km가 정체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망양휴게소 부근에서 철안 휴게소까지 17km 사이에 차가 몰려 있고요. 중부선 하남 쪽으로는 진천터널에서 진천 부근까지, 또 일죽에서 남이천 부근 1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중부 1터널까지도 12km 속도 내려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정체 심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0km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 8km 구간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MBC 예능 무한도전 속 장면인 무야호 영상에 이것이 경매에서 9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무야호 낙찰가는 MBC가 출시한 이것 상품 중 최고가인데요.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입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파일과 달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등을 중심으로 요즘 들어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NRG, 2번 엔돌핀, 3번 NFT. 다시 들려드릴게요. 보기 1번 NRG, 2번 엔돌핀, 3번 NFT.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최영일 시사본부 진행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또 이번 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호남 광주에 다녀왔어요. 빗속에서 사과문 읽었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 오늘까지 보시면요. 화순을 먼저 갔어요. 홍남순 변호사 유족을 만나고 네. 광주에 가서 사과문을 읽고 그다음에 방명록 쓰고 네. 반듯이 쓰고 그다음에 분양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목포로 갔어요. 동교 인사들도 회동을 하고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을 방문한 후에 봉화마을로 갔어요. 이게 사과하러 간 겁니까? 제 생각에 사과가 일정에 끼어 있는데 네. 읽은 사과문 한 줄 있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 호남의 슬픔을 꿈과 희망으로 내가 바꾸겠다. 대통령이 돼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국민 통합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대선 대장정 투어 중에 잠깐 그 민주화 묘역에 가서 한 줄 사과를 하고 끝났고, 이걸 진정성이라고 믿어달라. 그럼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전략적인 대선 행보를 한 와중에 사과가 마지못해나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진정성 얘기하잖아요. 딱 가서 사과만 하고 오고 또 오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는 의도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는데 네. 용서 받을 때까지 오겠다 그래야죠. 또 가야죠. 근데 지금 여러 군데 쭉 도는데 한 군데 딱 찍고, 자, 사과 발언 들으셨죠? 진정성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일단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일단 윤석열 캠프가 일정은 좀 잘 잡은 것 같다. 왜냐하면 관훈토론회, 이재명 후보가 관훈토론회 하는 당일날 광주를 방문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슈를 좀 분산시켜서 반사이 어떻게 보면 물타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영리하게 대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과에 초점이 두어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광주 가서 사과할 뜻이 있었으면 전두환
네. 다른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최소한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예, 얘기가 없었고 두 번째는 김진태 의원이 5.18 망언에 이름을 올렸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이분이 선대에 참여했었거든. 네, 그래요. 윤석열 캠프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하고 앞으로 선대위 구성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당에서 또다시 5.18 망언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들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리고 봉화 가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거든요. 질문도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영리했던 측면은 그 국민통합 이런 모습을 행보를 통해서 약간 중도층한테 어필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자기는 또 그래. 그렇죠. 이게 저 이 말의 고수예요. 저를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주장을 다 관철하잖아요. 눈치챘어요? 근데 그냥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거예요. 사과는 양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어.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좀 이제 또 용서받기 위해서 사과를 하러 가는 건데 이 마음을 다친 분들이 오지 말라, 돌아가라, 안 받겠다. 그러면은 문 앞까지 갔다가 보통 돌아가죠. 제가 며칠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셨을까? 사람을 통해서 정갈도 넣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데 과정이 있어요. 개인 간에도 그렇게 마음 풀기가 쉽지 않은데 예.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팠던 게 마치 검찰총장 시절처럼 사과를 강제 집행했다. 이건 민주당이 또 폄훼하거나 공격하려고 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져 버리면 사과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사과를 받는 거지 사과를 당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네. 최영일 우리 패널께서 시사본부를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BS. 네네. 거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질문만이. 여기서 다 풀려고 그래. 아, 예.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과하면 이후에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그 너무 써서 읽은 것 네. 그게 부족하지 않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또 더 어떤 얘기를 했나 조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발언으로 우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카메라 나와주세요. 좀 죄송 나와주세요. 사과를 드렸고 또 이 마음은 제가 오늘 이 순간 사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데 어떻게 진정성을 어찌 보여줄지 좀 지켜보죠. 아니, 꼭 한 장짜리 안 쓰고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처럼 무릎이라도 꿇고 그렇던가. 얘기를 했으면 비도 오고 네네네. 추적추적 뭔가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약간 전달력이 있을 텐데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아니요. 지금 꼭 써준 대로 읽어야 된다고 캠프에서 꼭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수할까 봐.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민심 잡기에서 조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코인 가세 유예했고 오늘은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베타버스. 네. 매주 타고 가는 민생버스. 네. 그래서 8주 동안 한다는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금요일 날 출발해서 주말을 네네. 주말을 아예 그 지역에서 보내고 네. 주로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네. 그리고 어떤 요구하는 뭐 해법들에 대해서도 내가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메타버스는 요즘에 이제 온라인 가상 공간을 지칭하는 표현이니까 예. 좀 젊은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오늘 네. 울산으로 출발해서 부울경을 돌고 오는데 이게 이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비판을 들었어요. 이름은 메타버스 해서 혁신적인 것 같은데 네. 사실 민생 투어는 어느 대권 주자나 다 하던 거 아니냐. 그렇죠. 특히 이제 전 민생 투어 하면 떠오르는 분이 손학규 전 후보 같은 분이에요. 네. 많이 하셨죠. 네. 민심 대장죠.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차별화는 별로 안 되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떤 이제 이슈들을 뽑아다가 정말 빠르게 정책에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주느냐 실행까지 이어지면 효과가 좀 있을 텐데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다녀보면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어떻게 일을 잘했는지 몇 가지 주요하게 보도된 사업들은 알고 있지만 네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유능한 이미지, 일 잘한다는 이미지를 지방에 확산을 시키려면 접촉면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토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년들하고 토크하지 않습니까? 어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뭐 여러 가지 가상자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성남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여준 청년 정책이 그렇죠. 호응을 받았어요. 그 청년 예를 들면 수당도 청년 나왔고. 기본소득도 네. 있죠. 네. 수당이죠. 청년 청년 수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서 지역 카페. 지역 화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시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은 아빠 찬스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커왔어요. 그 홍준표와 비슷한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뭐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정치 쪽에서 무슨 개파 소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홀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청년들한테 어필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아빠 찬스 쓰지 않았고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가거나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봤잖아. 두 아들을 얼마 전까지 대학을 키워봤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의 청년들의 어떤 정서, 심정 이런 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으로.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우님께서 최영일님 진행만 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진행만 하지는 않습니다. 틀면 막 다 나와요. 네. 시원하게 털다 가세요. 토크인데 네. 진행이 제일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말을 못하게 해서 말을 자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오르고 있고. 네, 뭐 컨벤션 효과 이거 오늘 박승 대표님 좀 분석해 주셔야죠. 자,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오늘 뭐 갤럽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도는 안 했고요. 네. 어제 이제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히 다 읽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4주 동안 연령별로 어느 층이 올랐고 어느 층이 세대별. 하락했는지를 쭉 봤더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연령별 비교를 했더니 주로 이재명 후보가 그 하락했던 곳은 40대에서 좀 하락 오히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40대 상승했고 5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정체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상승을 했고요.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정체인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상승을 했습니다. 30대는 비슷하고요. 그전과 60, 70대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효과라고 일컫는데 보통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네. 청년층만 이렇게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아까 40대랑 50대도 같이 움직인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원인 분석을 잘 해봐야 하는 거죠. 네네. 야, 이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가 지금 여권 아닙니까? 그렇죠. 여권이 예를 들면 요소수 문제도 있고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개혁 그 부동산 그 뭐랄까요 불로소득 환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감독원 관리 감독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감하게 뭔가 한다는 느낌을 아직 못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민주당 쪽에 시선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명 후보만의 어떤 캠페인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7133님이 중도가 4050이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의 상승세, 이재명의 답보세 이 흐름은 이 추이는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한 2주 정도는 갈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지워졌거든요. 네. 언론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럼 뭐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가 원팀에 참여 안 했고 또 유승민 후보도 백의종 군 얘기를 하면서 선대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클루님께서 홍준표 후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안 되고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지클루니님이 미국 분이라서 우리 법을 잘 모르시는구나. 경선 참여하면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그렇습니까? 서약을 하는 거죠. 못하면.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맞아요. 언론 지형에서 홍준표 효과가 사라졌다.
한 주말 지나고 사라졌는데 그 대신 그 전선이 어디로 옮겼냐면 선대위 구성 옮겼죠. 선대위 구성으로 옮겼고 선대위 구성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3파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보통은 당무지휘권 네. 이거 다 대권 후보에게 주고 사실은 대표는 뒤로 물러야 하는 건데 저는 당연직으로 상임 이제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역할하겠다. 특히 2030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역할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네. 방송 돌아다니는데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아유, 저도 오늘 만났어요. 네. 이 KBS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바로 김종인 네. 전 위원장인 거고. 근데 지금 이 언론 보도는 두 가지 시각이죠. 윤석열 후보 김종인에게 의존했으나 왠지 상황으로 모셔오기엔 부담. 네. 그러면 김병준 카드가 조금 말랑말랑하지 않을까? 예. 그쪽을 더 선호한다. 그럼 여기 김병준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등장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원회를 끌고 가는 사령탑이 누구냐를 놓고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플러스 김병준. 그래서 네. 오늘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준석 그 대표를 겨냥한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에 글이 넘쳐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준석 당장 아웃. 내려와. 네. 사퇴해. 네.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거 명백히 윤석열 이제 후보 중심으로 모든 네.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권 다 줘야 당무가 하는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본인이 오히려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김종인을 모셔야 한다. 정권을 줘야 한다. 사실상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예언했던 건데 대선 주자는 정치 신인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정당의 지도자,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신인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 조직이 기업하고도 다르고 검찰 등 공무원 조직하고도 완전히 달라서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가장 유연하고 이건 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국고보조금도 받잖아요. 의원들이 있잖아요. 안에 입법부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관리해야 되는 정당 조직을 정치인문 4개월 한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후보도 빌밀 준 게 선대위는 당에 맡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당에 맡기면 당대표의 역할을 인정한 거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사퇴하라. 윤석열에게 당권 다 넘겨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순수 당원이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이 눈에는 세력이 있는 거죠. 세력이. 윤석열 후보를 등에 업고 네. 아니, 근데 경선 과정에서 근데 공을 세웠으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상황 자리에 오른다면 그게 꼭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도 판단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2030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앙금이 있거든요. 막판에 사실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편들었죠.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확실히 편들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알고 있거든.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김종인을 띄우는 것에 네. 대한 불쾌함도 갖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야 아직도 호감도가 높지만 20대 내에서는 영향력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노회함이라는 어떤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기성정치 어떻게 보면 참신한 정치 신인인데 윤석열 후보는 예를 들면 달코 다른 여러 경험이 많은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좀 식상하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저는 김병준과 예를 들면 김종인 투톱이 쓴다 해서 그게 그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일이냐. 그것 또한 굉장히 그야말로 진짜 본인 아니면 안 된다. 제왕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에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거 아닌가 사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기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하고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자기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본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셔야죠. 지난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셨잖아요. 네, 지지도가 안 그렇죠. 나와서. 김종인 전 이 위원장의 실제 진짜 실력, 역량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검증 가능하다.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김종인하고 적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거예요. 피곤해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진영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쳐냈을 때 사실은 안아들여서 뭔가 덕을 보는 것보다 잘라내서 비판을 받음으로써 잃어버리는 손실이 네. 훨씬 큰 이상한 구조를 자기네가 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추켜 세웠으니까 위대한 인물로 올려놓고. 그렇죠. 근데 그 위대한 인물을 왜 안 써? 그럼 아유 좀 독선과 아집 때문에 못 써. 지난번 총선 써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권을 주고 모시고 오고 알아서 다 하십시오 할 때는 4.7 재보선처럼 이겼다는 거고 지난 총선처럼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 다 행사해놓고 캠페인이나 와서 도와주시죠 그러면 별로 힘을 못 쓰다는 거죠. 재보궐선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를 킹으로 만들 킹메이커인지는 모르겠으되 킹이 되려는 사람을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섭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데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좀 화가 나거나 좀 약간 좀 심사가 약간 뒤틀렸습니다. 허수아비 노릇하러 선대위 갈 수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원장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만약에 캠페인에서. 그렇죠. 그럼 윤석열 후보는 가려지게 돼 있고. 그렇지. 오히려 진짜 상황론 이런 게 먹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 얘기 나오죠. 네, 꼭두아 씨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저기에다가 옛날에 안철수 후보가 박지원 떴을 때 네. 박지원 같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국민의당. 네. 그때 대중의 심리가 그게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당시에 의원이 다 뭐 좌지우지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윤석열 멘토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네. 그 앞에 이준석도 있어. 그 위에 김종인도 있어. 네. 이거 옆에 있는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 장재원 의원들 네. 이분들 측근들은 소위 친윤들은 네. 이거는 좀 경계할 대상 아닙니까? 고생은 자기들이 했는데. 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이 됐다. 거기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니 이게 예리해져요. 거기다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독이야 한편으로. 독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혹을 입으로 될것 느껴. 같아. 김종인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 그 국민의힘 상황이 묘한데 이 시간이 늘어질수록 늘어질수록 갈등은 커져요. 그러니까 그 모실 거면 빨리 모시고 그냥 이제 거기에 고개를 다 숙이고 그냥 정권을 주시던지. 아니 그 김종인 오면 홍준표 후보는 이미 선언도 했지만 뭐 도울 아침에 안 생각이 한다고 없다는 했잖아요. 선언도 했지만 더 그럴 겁니다. 더 멀어지죠. 그렇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이 좀 잘못하면 홍준표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지요. 자,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네. 홍준표 후보 지난 대선에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민심에서는 10%가량 네.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어요. 앞질렀죠. 자, 홍준표 의원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플랫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뭔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사실은 여당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모여 있으면 20대 남성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쪽을 예를 들면 홍준표 변수가 사라져야 무주공산이 돼야 공략하기가 쉽거든요. 흩어지고. 그리고 사실 20대들 만나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20대들 윤석열 후보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반민주당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표로 가는 것이지 후보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4개월간의 윤석열의 정치 행보는 20대도 다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 윤석열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대도. 근데 약간 또 홍준표 한 역할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그것이 만약 윤석열 후보한테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뭐 페이스를 잘못하고 있으면 캠페인을 잘못하고 있으면 발언을 잘못했거나 비판을 한다든가 비판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홍준표가 한마디씩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 부담은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모아놓으면 야권으로서는 나중에 다 합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안철수. 변수입니까? 변수죠. 예.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21%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지대 공간 그렇게 없습니다. 처음에 잠깐 그 흔들릴 때,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막 다툼이 굉장히 셌고 이낙연 후유증도 있고 뭐 이런 때는 안철수 후보가 조사해 보면 네. 10% 넘기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진영이 딱 짜이니까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양강구도가 되니까. 저는 그걸 예상했고. 그래도 양강,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제3지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있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뭐 호감도 측면에서 비호감이 제일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철수의 변수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과반이 넘게 나와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은 안 나와. 네.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의 다 있죠. 미미한 지지율을 합치면 딱 대체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럼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아까 삼지대 틈이 이렇게 좁은데 심상정 후보야 어차피 진보 진영이라서 민주당 표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트레이드 오프할 거냐 문제고 안철수 후보는 이미 이제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럼 여기 딱 중간에 김동연 네. 신상이 있는데 네. 이 새로운 물결 김동연이라는 신상이 네. 이분이 이제 11월부터 일을 좀 내겠다 그랬는데 11월 중반까지 아직 이렇게 두드려져 보이지 일을 않아요.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뭔가 내요. 발언을 시작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리스크가 커진다고 봐요. 커지죠.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가 공간을 열려면 네. 삼지대 대표성을 그렇죠.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철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삼지대 하면 김동연이 생각나게 그렇죠.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새롭네. 안철수 후보한테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세웠죠. 기성 정치인과 다름없다. 그렇죠. 안철수가 삼지대 참신한 인사 아니다. 뭐 이런 만나지 거 않겠다는 아닙니까? 얘기도 했고 네. 공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길은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잘 안 보여요. 네. 아니 그동안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쉴 때가 한 번 있어야 하거든요.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모든 많이 선거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많이 쉬셨어요. 아니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이게 정치가 저는 농사하고 비슷한 거라 민심의 밭을 계속 갈고 있어야지 비료도 주고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넘어진 볕단 세워주고 해야 하는 건데 선거 때만 나오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 국민과 동반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대체로 선거 끝나면 외국 가서 공부하고 계시다가 네. 선거 전에 되면 들어오시다가 그럼 국민들이 저분은 선거 때만 나오시는 선거 전문 정치인인가 보다. 지금 그 인식 때문에 안철수가 내 곁에서 뭘 했지? 같이 비를 맞아줬나? 돌을 맞아줬나? 그러니까 이제 유일한 변수는 단일화인데 네. 단일화를 통해서 역전 드라마를 쓰는 걸 텐데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집권하기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네. 조시훈님께서 안철수보다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만약에 윤석열, 이재명 양당 후보가 검찰과 공수처에 많은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선판에서 큰 변수가 터진다면 안철수한테 길이 있을까요? 저는 터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여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양쪽 다요? 예, 특검 양쪽 다. 저는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만 하자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일가의 여러 의혹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수사들이 다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검 자체를 국민의힘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에 있어서 수사 결과 나올 리도 없고 결국 정치 공방이 길어지는 측면만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으로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난 역사를 보면 이 양당 구도에서 만약 양쪽 다 비호감도 높고 양쪽 다 싫어. 그런 선거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2007년에 무국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영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지 후보가 않잖아요. 호감도가 높아야 돼요. 네. 근데 과거보다 호감도가 훨씬 낮아져 있고 지금 비호감이 제일 높다니까요. 이거를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길이 열리는 거지.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아니 그래서 안철수 이 대표에게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좋은 자원인데 정치적으로 좋은 자원인데 새 정치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도 높아지고 오염됐다. 이 기성 정치화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기 전에 예전에 진보 정당들은 어떻게 했냐면 왜 농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 아닐 때 뭐 하냐면 핍박받는 민중 곁에 있어요. 밀양 송전탑에 가서 얘기 듣고 들여다보고 제주 강정마을 가서 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갈라져 있는지 얘기 듣고 보듬어 보고 다 민생 투어라는 게 평소에 하는 거예요. 선거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내는 거죠.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개선책도 내고 또는 법안 발의도 하고. 근데 이런 활동이 안 보이다가 이번에 선거 때만 나오니까. 국민의힘 판이 벌어졌을 때도 뒤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움직였을 텐데 움직였어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야가 윤석열, 이재명이 돼서 혹은 홍준표가 됐더라도 초박빙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유승민 후보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1, 2%만 쥐고 있어도 이건 너무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나는 3% 지지인데 당신은 30% 지지지만 결국 이번 안 되니까. 대선 정말 팽팽한 네. 민주와 국민의힘의 팽팽한 초박빙으로 가느냐. 초박빙 싸움이 될 것으로 저는 뭐 일찍이 그 유명한 제 책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중요하죠. 근데 왜 변수가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것이 끝까지 버틸 수 없어요. 그 몇 %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직전 상황까지. 이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보존이 맞습니다. 10%못 나오면. 안철수 후보 돈 많아요. 부자예요. 아니 그 쓸지 안 쓸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네. 그동안 많이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동안 많이 안 썼어요. 예. 그동안 이번에-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안 돼. 안 됩니까? 돈 아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돈 손실되면 어휴. 이게 안철수 지금 대표 현재 재산은 모르겠는데 늘 국회의원 재산 중에 현역이실 때 한 1,500억 원대 내외해서 차상가였거든요. 그런데 아유 그 정치에 난리만 기업가 아니죠. 출신들이 정치에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선 후보가 된 기업가하고 저녁에 이제 네네네. 대선 레이스 하는데 저녁에 가서 만났는데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호텔에 가가지고 오늘 돈 얼마 썼는지 결제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안 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녁을 주진우 씨가 낸 건 아니죠? 저녁 바꿔버려. 아, 제가 사죠. 네. 0411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민심 잡아놨다면 이번에 확 치고 가는 건데 항상 기회를 놓칩니다. 맞아요, 얘기하시고. 맞아요. 안타까워. 8695님 기성 정치인에게 당하기만 한 순진한 안철수가 불쌍해요. 얘기합니다. 2507님 검사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하는데 검사가 요새 잘 안 털어요. 못 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검찰이 또 공수처가 또 이번 대선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변수입니다. 이것도 변수입니다. 제일 큰 변수. 정치연구소 영앤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박시영 최영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0